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최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된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사실 딸은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개념 없는 시가로 시집가 된통 고생을 했죠. 딸이 당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답니다. 자식 몸에 생채기만 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딸이 당한 만큼 시원하게 복수나 해줬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자려고 누웠을 때 그전 사돈 댁과 사이 생각이 나면 잠이 싹 달아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딸이 새 출발하게 됐으니 저도 여기에 그때의 일을 다 털어놓고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딸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암으로 남편을 보냈어요. 저밖에 모르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죠. 남편 병치레한다고 집까지 팔아버린 뒤였어요.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어린 딸을 생각했으라도 살아야 했죠.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 딸을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어요. 거리에 자판을 깔고 짝퉁 옷도 팔아보고요. 한밭집에서 설거지도 해봤죠. 근데 애가 눈에 밟혀서 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즈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는 저희 딸을 맞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혹시라도 운다고 괴롭히진 않았지. 제때 밥은 먹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딸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인력소 소개로 모기업 회장님 댁 식모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사모님이 너그러우신 분이라 그 집에서 딸과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도 동갑내기 딸이 있는데 같이 친구처럼 지내면 좋을 것 같다면서요.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살이를 해서일까요? 딸은 철이 참 일찍 들었어요. 그 흔한 투정 한 번 한 적이 없었고요. 공부도 그 잘해서 시험만 보면 늘 1등을 했죠. 착하고 똑똑한 딸은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제 하나뿐인 딸에게 참으로 모진 시련을 내려주셨습니다. 딸이 저를 닮아 숫기도 없고 얌전한 편인데요. 주인 집 딸 눈에는 그게 만만해 보였나 봐요. 어느 날 하교하는 제 딸을 불러 담배와 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요. 당시 그 애와 제 딸 나이가 고작 17이었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딸은 당연히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콕 찍어놓고 매일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실에서 신발이나 가방을 감추는 건 귀여운 수준이었고요. 화장실에 가둬놓고 물을 뿌리거나 돈을 뺏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저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좋았을 텐데 딸은 누구에게도 자기가 괴롭힘당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기만 했죠. 전 일하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딸이 회장팀 댁딸과 그 친구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다른 곳은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는데 왼쪽 다리가 바퀴에 깔리면서 거의 으스러지다시피 했죠. 병원에선 재활 치료를 해도 후유증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딸은 더 달릴 수 없게 됐어요. 걸을 때도 미세하게 다리를 절게 됐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뒤늦게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가해 학생들은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냥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따라간 건데 혼자 뛰다가 사고가 난 거라면서요. 우리 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는 일 크게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사모님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게 퇴직금조로 돈을 조금 쥐어줬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돈 없고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다른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나요? 화장실 갈 때가 아니면 나오지도 않았고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거나 누워만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리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병원에서 재활 치료라고 생각하고 매일 산책하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밖에 나가서 걷자고 아무리 말해도 딸은 듣지 않았어요. 나중엔 날 좀 내버려둬. 엄마가 대체 왜 그래? 왜 날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하며 화를 내더군요. 지 분에 못 이겨 컵이나 베개를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 착하고 똑똑했던 딸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래도 딸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러니 그때까지 내가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이라곤 식모살이밖에 없는 저를 써주려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다행히 옛날에 일했던 한밭집에서 저를 다시 불러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네요. 그리고 한밭집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와 딸 밥을 차려주고 부엌방에서 소개받은 다른 일을 했죠. 주로 면도기를 조립하거나 종이봉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식당 일하면서 혹사한 몸을 쉬지 않고 굴리니 나날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게 느껴졌어요. 허리며 팔다리가 성한 곳이 없었고 눈도 많이 나빠졌죠. 스스로 이러다 비명행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좀 줄여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달이 들어가는 월세와 공과금, 식비 같은 생활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어쩌다 딸 병원이라도 가는 달엔 적자를 면치 못했죠. 오히려 일을 더 늘려야 할 처지였습니다. 결국 전 새벽에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자정 넘어서 집을 나와 빠듯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한밭집으로 출근하기 전까지 배달을 끝낼 수가 있었죠. 가끔 배달을 하다가 머리가 핑 돌면서 현기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이 정도 고생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몸을 너무 과신했던 걸까요? 결국 저는 우유를 배달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출근 시간에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거의 5시간 넘게 길거리에 방치돼 있었죠. 병원에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났을 거라고 하더군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딸의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집 밖으로 나오긴 했더군요. 저는 의식이 몽롱한 와중에도 딸의 손을 잡고 거봐, 엄마는 순영이 네가 언젠가 그 방에서 나올 줄 알았어. 장하다, 기특해 내 딸. 하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오해라도 누이기 시작했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엄마가 우리 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 엄마가 못나서 고생만 시켰는데. 울지 마. 엄마 금방 일어날 거야. 그럼 그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순영이 너 짜장면 좋아했잖아. 그거 먹으러 가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엄마.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야 돼. 더 아프면 안 돼? 약속대로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딸과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딸과 외식을 한 게 몇 년 만이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땄고요.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벌겠다면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넌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 학비는 엄마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나 엄마 닮아서 똑똑한 거 몰라? 일하면서 대학도 붙을 수 있어.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 다리도 그렇고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 내가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치킨 포장하고 계산만 하는 일인데 뭐.
사장님 사모님도 나한테 좀 잘해주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킨집에서 2년 넘게 일했어요. 심지어 대학에 붙은 뒤에도 일이 손에 익어 편하다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다녔죠.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일하는 치킨집 사장님이었죠. 우리 순영이가 늘 신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그러자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모르셨나 보네요. 그쪽 딸이 우리 아들 꽂아서 임신한 거.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들고 있던 수화기를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죠.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그쪽 딸이 순진한 우리 아들 꽂아서 임신했다고요. 벌써 3개월이라네요. 참나 기가 막혀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 순진한 얼굴로 우리 아들을 꼬여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쨌든 들어서 애를 지우러 갈 수도 없고 애들하고 얼굴이나 한번 봐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황망한 심정이었는지 몰라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딸만 기다렸죠. 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귀가하더군요. 방금 네가 일하는 치킨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야? 네가 그 집 아들 애를 임신했다고? 제 질문에 딸은 왈칵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미안해 엄마. 그럼 진짜라는 거야? 울지만 말고 말을 좀 해봐. 진짜야. 병원 가서 확인도 했어.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초음파 사진 보고 마음 고쳤어. 나 이게 나을 거야. 나을 거라고. 너 임신시킨 그놈도 그렇게 하지? 그럼 우리 오빠 책임 없는 사람 아니야. 딸이든 아들이든 낳아서 예쁘게 키우기로 약속했어. 알고 보니 딸은 오래전부터 그 집 아들과 눈이 맞은 상태였어요. 딸보다 5살이나 많은 친구였는데 종종 가게로 나와서 배달 일을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만나보니 키도 작고 왜소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들처럼 회사 다니면서 제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을 예정이라면서요. 딸을 맡겨도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믿음직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이미 애까지 들어선 마당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딸은 다니던 대학도 중퇴하고 쫓기듯 시집을 갔어요. 혼전 결혼이라서 제대로 된 식도 올리지 못했죠. 하나뿐인 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이 너무 허하더군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남편 잃고 평생 딸과 둘이서 살아왔는데 이젠 저 혼자였죠. 하지만 혼자가 된 저를 걱정한 것도 잠시였어요.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그저 딸이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비록 첫 단추는 잘못 꿰었지만 남편과 예쁜 아이 키우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여자로서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려면 시가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시가는 늘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부인이 제 딸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별 볼 일 없는 편모 가정에서 자란 데다 다리까지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딸은 분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댁에서 따로 집을 마련해줄 형편이 안 된다면서 돈이 좀 모일 때까지는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아둔 돈이 없는 저나 딸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시가살이가 쉽진 않을 텐데 괜찮겠어? 엄마가 그 근처로 이사 갈까? 됐어. 내가 아직도 앤 줄 알아? 남편도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시부모님도 아기 가진 뒤로는 나 엄청 예뻐해 주셔. 오히려 딸이 불안해하는 저를 어른스럽게 달래줬어요. 그래도 제 불안감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죠. 딸이 시가로 들어간 뒤 하루하루 얼마나 피가 말렸는지 몰라요. 모진 시집살이에 매일 밤 눈물 지는 건 아닌지, 성취하는 다리가 더 불편해진 건 아닌지 온갖 걱정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전화라도 자주 해달라고 했건만 무정한 딸은 연락도 잘하지 않았어요. 끼케야 살림하다 모르는 게 생겨서 뭘 물어볼 때나 전화하곤 했죠. 엄마, 그때 오징어를 어떻게 손질하라고 했더라? 청양고춧가루가 없는데 그냥 일반 고춧가루 써도 돼? 뭐 할 건데, 볶음? 정 손질하기 힘들면 그냥 생선 가게 사장님한테 해달라고 해. 고춧가루는 그냥 일반 써도 돼. 중국산만 아니면 괜찮아. 알겠어. 아, 진짜 엄마한테 살림 좀 배워둘걸. 아니, 근데 매 끼 일에 너 혼자 다 차리니? 아무리 그래도 임산부인데 사부인은 대체 뭘 하시고?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지. 근데 내가 가만히 있기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 요리 잘해서 예쁨 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어머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 어머님이 나 부르신다. 이만 끊을게, 엄마. 전화긴 엄마 딸의 목소리는 늘 밝았어요. 그래도 시가 어른들하고 잘 지내고 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전 전화도 없던 사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김서방입니다. 순영이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왔는데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영이가 자꾸 어머님을 찾아서요. 예정일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는데 벌써 진통이라니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즈음 전 한바집 일을 그만두고 보험 판매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초주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식은땀을 어찌나 흘렸는지 시트가 전부 축축하게 젖어 있을 정도였죠. 양수가 터졌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우리 애기 잘못되면 어떡해. 어떡해, 엄마. 딸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달래주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고통에 신음하던 딸은 결국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에선 당장 애를 꺼내지 않으면 딸의 목숨도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전 뭐든 다 괜찮으니까 제발 저희 딸만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기는 조기 양수 양막 파열로 유산하고 말았죠. 병원에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딸은 스스로를 자학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애기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만 했어. 네 생각만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자꾸 무거워지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애가 없으면 좀 나을까 싶었거든. 뱃속의 애기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았을 거야.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야.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 거 잊었어? 너 때문 아니야. 그냥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렴. 아직 젊으니까 아기 낳고 하지면 돼. 딸은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런 딸을 끌어안고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딸은 몸을 추스르기 위해 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돈 댁에선 면회 한번 오질 않더군요. 결국 참다 사이에게 근데 사돈 댁가 바쁘신가? 그래도 며느리가 이렇게 됐는데 한번 와보질 않으시네? 하고 물었죠. 사이는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치킨집 하시는 거. 요즘 장사가 영 신동치 않아서 따로 휴일도 없이 일하시거든요. 가게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대신 제가 더 자주 올 테니까요. 혹시 손주 잃은 일로 마음이 상하신 건 아니지? 아이, 그럼요.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뭔가 꺼림칙했지만 그냥 사위 말을 믿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가게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요. 한편 저는 저대로 자식을 잃은 딸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때마침 들어뒀던 적금이 만기돼 딸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죠. 푹 쉬면서 김서방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직장 동료가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하라고 하더군요. 에휴, 그 코딱지만한 돈이 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차라리 주식을 사서 선물해줘. 주식? 아유, 내가 그럼 어떻게 해? 왜 못해? 아줌마들은 주식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우리 아들만 듣고 반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3배가 됐어. 동료의 말을 들으니 혹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돈을 불려서 딸에게 작은 소형 가전이나 침대라도 사주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변변찮은 혼수도 못 해줬으니까요. 동료 말처럼 진짜 대박이 나서 집이라도 사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었고 말이죠. 그날로 전 도서관에 가서 주식책을 죄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파는 틈틈이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전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저였으니 책으로만 배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고객들 중 한 분이 주식 전문 투자자였는데 그분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주식이란 게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시장이더군요.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전 첫 투자에 앞서서 신중하게 종목을 몇 가지 고르고 또 골랐고요.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믿을 수 없게도 대성공이었어요. 한 달도 안 돼 투자했던 돈의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죠. 이렇게 쉽게 돈이 벌릴 수 있는 건가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동료는 제가 주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생전 무언가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용기가 생긴 저는 더욱 주식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1년쯤 지났을 땐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저는 그중 일부를 떼서 딸의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딸에게 깜짝 선물로 건네줄 생각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은행을 나서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딸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전화 좀 자주 하라니까.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미안한데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나 가진 돈이 10원 한 장도 없어서 버스를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네. 뭐? 너 지금 바뀌니? 어딘데? 전 바로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가 근처에 있는 공원에 힘없이 앉아있는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신발도 없는 맨발이었어요. 그걸 보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너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엄마 보러 가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지갑을 두고 나왔지 뭐야. 다시 들어가기도 못해서. 거짓말하지 마. 엄마 보러 나온다는 애가 이렇게 외투도 없이 맨발로 나와? 사실대로 말해. 시가에서 너 쫓아낸 거니? 그래? 제 추궁에 딸은 왈칵 눈물을 쏟아냈어요. 난 진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엄마? 청소하다가 시아버지가 아끼는 청자를 깨버렸어. 엄청 비싼 거라면서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시어머니는 나더러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나가래. 이혼시킬 거니까 당장 꺼지래. 남편은 지 마누라가 그런 말을 듣는데도 나 몰라라고. 그냥 다 내가 잘못한 거래. 그 집에서 나만 바보 팔푼이야. 나만 죄인이고. 내 팔자는 대체 왜 이렇게 사나운 걸까? 자기 자식도 못 지킨 엄마라고 하늘에서 벌을 주는 걸까?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화가 나더군요. 딸은 시가에서 오랫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해온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사실을 숨겨온 거였죠. 바보 같은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이 잘 지내겠거니 생각해왔던 겁니다. 너 이런 취급받고 사는지 엄마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가자. 저는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시가로 향했어요. 딸은 안 가겠다고 완강하게 버텼지만 분노에 눈이 번제 힘을 이겨낼 수 없었죠. 초인종을 누르니 바로 문이 열리고 사부인이 나오더군요. 어머,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냐고요? 제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네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어디 갈 수도 없다고 좀 와달라고. 도대체 저희 딸이 뭘 어떻게 했다고 이 겨울에 신발도 없이 내쫓으셨어요. 제 말에 사부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죽해야 말이죠. 그래, 이렇게 얼굴 본 김에 물읍시다. 사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요리도 못해, 청소도 못해, 임신했던 애도 유산해. 도무지 쓸모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긴 임신한 제 딸을 부려먹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제 딸이 종인가요? 이 집에 하녀로 들어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발목 잡았으면 하녀 취급받으면서 사는 것도 감수해야죠. 막말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절름발이를 어느 집안에서 며느리로 들이려고 하겠어요. 사돈은 차마 입도 담지도 못할 막말로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한 구석에 쥐어둔 깨진 청자를 가리키더군요. 아휴, 오늘도 청소하다가 이 청자를 홀랑 깨버렸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뭐 돈이라도 있는 집구석이야 물어내라고 하지. 아휴, 더는 못 참겠으니까 그냥 얘 데려가세요. 데려가라니요? 못 알아듣겠어요? 며느리 반품했으니 이혼시키자고요. 사부인의 언성이 높아지자 거실에 있던 바깥사돈과 사이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어요. 사이는 저를 보고 움찔한 것도 잠시 얼른 자기 엄마 옆으로 달려가더군요. 엄마도 왜 그래?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장모님도 오셨는데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너도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잠깐 눈이 삐었던 것 같다고. 더는 제가 여자를 안 보인다면서. 아직 개였을 때 갈라서. 지금 사부인 말이 진짠가? 자네 우리 딸이랑 이혼하고 싶어? 제 서슬퍼런 질문에 사이는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됐죠. 좋아요. 이혼합시다. 저도 더는 이런 막대먹은 집안에 제 딸 못 둡니다. 전 가방을 열어 사부인 쪽으로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딸에게 주려던 통장이었죠. 이게 뭐예요? 딸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겁니다. 그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으니 그걸로 깨진 청자를 붙이든 새로 사든 알아서 하세요. 5천만 원이요? 생각지도 못한 액수였는지 사부인의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사이는 얼른 통장을 줍더니만 그 액수를 보고 헉 하더라고요. 전 그런 모자를 비웃으면서 계속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기업 회장님 댁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하도 값비싼 도자기나 청자 같은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눈이 높아졌어요. 이 청자 딱 봐도 중국산 싸구려예요. 뭐라고요? 여보, 이 여자 말이 사실이에요? 사부인의 말에 바깥사돈은 뭔가 짚히는 게 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중고상에 갖고 가면 5만 원도 안 줄걸요? 그래도 이혼하던 마당에 돈으로 더럽게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딱 그 1,000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부인이 대체 돈이 어디서 나셔? 모르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식도 저렇게 쏠쏠하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 정도 푼 돈으로 내 딸을 이혼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사부인이 움찔하더군요. 정말 애들 이혼시키자는 거예요? 네.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딸 반품시키겠다고요. 자기 아내가 맨발로 쫓겨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한 사이는 저도 반품합니다. 필요 없어요. 전 그 길로 딸의 손을 잡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잠깐만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사부인. 하고 절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죠. 집에 돌아온 딸은 그동안 겪은 고초 때문인지 단단히 병이 났어요. 일주일 넘게 앓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죠. 딸이 상태도 많이 나빠져 있더군요. 병원에선 지나친 집안일로 혹사당한 것 같다고.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딸 상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딸의 병상을 지키면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이 일어나자마자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엄마, 그 통장 다시 찾아와야지. 5천만 원을 그 집에 왜 줘? 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군요. 너 지금 얼마 만에 일어난 건지 알긴 알아? 네 몸이 더 중요하지 그깟 5천만 원이 중요하니. 그깟 5천만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을. 당장 찾아오자. 됐어. 그냥 먹고 떨어지라지 뭐. 안 돼. 엄마 미친 거야? 그때 엄마가 사부인한테 하던 말 못 들었어? 그동안 너한테 말을 못 했는데 엄마 주식 투자로 돈 꽤나 벌었어. 지금도 계속 벌고 있고. 딸이 도무지 믿지를 못해서 저는 제가 가진 통장과 주식 계좌를 다 보여줬어요. 딸의 입가에 그제야 약간이나마 미소가 어리더군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나도 시가에서 큰 소리 좀 칠 걸 그랬다. 에휴, 치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가서 뒤집고 올래? 됐어. 이혼할 건데 뭘. 나 이혼해도 괜찮지, 엄마. 그동안 너무 이혼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실망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어. 생각지도 못한 딸의 말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진작 이혼했어야지. 그동안 엄마가 우리 딸 힘든데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전 오랜만에 딸을 끌어안고 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 꽤나 있는 자산가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사돈댁에선 난리가 났거든요. 사위는 제 딸의 핸드폰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전화와 문자 폭격을 날렸죠. 보다 못한 딸은 사위를 한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전 혹시라도 딸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돼서 만류했지만 딸의 뜻은 확고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임신한 몸으로 백복이 김장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수액이나 처먹던 남자야. 그래도 애기 아빠니까 참자 했는데 이제 애도 없잖아. 더는 그 사람한테 마음 줄 일 없어. 그리고 엄마가 시간이 준 거 5천만 원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 다시 돌려받아야겠어. 딸이 그렇게 똑부러지게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결국 전 딸을 믿고 시가로 보내줬습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아서 걱정되던 차에 마침내 딸이 다시 돌아왔죠. 손에 자기 통장과 이혼 서류를 들고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찾아왔네? 그럼 엄마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어차피 내 통장이라서 그 인간들 찾지도 못했더라. 줄 땐 언제고 이제서 뺐냐고 어찌나 난리 치던지. 그래도 내가 그동안 당했던 모진 시집살이 동네방네 소문내기 전에 달라고 했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주더라. 그 인간한테 이혼 서류도 받았어. 이제 나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할 거야. 전 그런 딸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줬어요. 그러나 사돈댁은 생각보다 더 끈질겼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탐났던 걸까요? 사부인은 자기 아들까지 끌고 와서 저희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사부인. 하나뿐인 아들을 뺏기는 것 같은 기분에 새아가를 많이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답게 굴지 못하고 많이 괴롭혔어요. 아휴, 이젠 다시 안 그럴게요. 제가 죄인이지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얜 새아가 없으면 못 산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상의도 허겁지겁 빌더군요. 맞아요, 장모님. 저 순영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뱃속에 애기 그렇게 보내고 이제 순영이까지 없으면 저 정말 죽습니다.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새삼 이런 인간들한테 딸이 당했던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할 말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이만 가주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왜 이러시는 건가요? 사부인, 제발. 제가 이렇게 무릎같이 꿇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집 안으로 들어가 찬장에서 소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모자한테 팍팍 뿌렸죠. 이 다음은 소금이 아닐 거예요. 진짜 똥물이라도 맞아야 가시겠어요? 제 말에 그제야 두 사람은 허겁지겁 일어나 도망치더군요. 더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마구 욕을 쏟아내면서요. 순식간에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에 쓴 웃음만 나왔습니다. 사돈댁에선 끝내 협의 이혼을 거부했어요.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나긴 조정 끝에 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급기야 사돈댁에선 이렇게 이혼하면 어디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어디 두고 보자고 악담을 퍼붓더군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 알아봤지만 아쉽게도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돈댁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던 저였는데 딸이 당한 걸 생각하면 손에 칼이라도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신 걸까요? 그쯤 전 모아둔 돈으로 시내에 새로 들어선 상가 건물을 인수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맞은편 가게가 사돈댁이 하는 치킨집이더군요. 그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려고 찾아온 젊은 부부가 글쎄 치킨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맞은편 가게가 치킨집인데 모르셨어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시장 주차장 가보니까 엉망이던데요?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바닥은 찐득하고 포크엔 뭐가 묻어있고 기름도 오랫동안 안 갈았는지 치킨에서 쩐내만 나더라고요. 거기 있던 손님 한 명이 근처에 치킨집 좀 하나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던데요?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다면서. 두고 보세요. 거기 있는 손님들 제가 싹 다 저희 가게로 데려올 테니까. 전 냉큼 그 젊은 부부와 계약을 했어요. 응원하는 마음에 보증금도 낮춰주고 한 달 월세도 받지 않기로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부부는 제가 참 마음씨 좋은 건물주라면서 고맙다고 하대요. 젊은 부부는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번 시켜 먹어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이 좋더군요. 순식간에 동네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줄을 이었죠. 결국 사돈댁의 치킨집은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건물에 새든 치킨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 근처에 다른 치킨집이 우후죽순 생겨났거든요. 다행히 젊은 부부의 치킨집은 맛이 좋아 버틸 수 있었지만 사돈댁의 치킨집은 그러지 못했어요. 허구한 날 파리만 날리는 것 같더니 결국 폐업하더라고요.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 좀 마음이 쓰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괜히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딸은 다 인과응보라면서 애초에 양심적으로 치킨집을 운영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오늘 내일 하는 치킨집이었어. 시부모님은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가게 청소도 제대로 안 하지. 전 남편은 허구한 날 가게 돈통해서 돈 훔쳐다가 도박이나 하지. 엄마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원래 망할 집이었어. 이제 얼굴도 볼 일 없는 남인데 더는 신경 쓰지 마. 엄마 딸이나 신경 써달라고. 딸은 그 즈음 공부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뒤늦게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서 대학 진학부터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전 그런 딸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줬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참 좋더라고요.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학생 때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했던 딸은 이제 편하게 개인과외까지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죠. 그 덕분일까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 딸은 대학 편입에 한 번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법학도가 돼서 고시 준비를 시작했죠. 사법고시는 시험만 쳤다 하면 1등을 하던 딸도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장수 끝에 몇 년 전에야 간신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붙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경험을 살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됐는데요. 맞는 사건마다 승소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이제 이 업계에선 꽤나 유명해져서 지금 개인 사무실을 차릴 준비도 하고 있답니다.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딸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해요. 엄마가 좋은 아저씨 만나서 결혼하면 나도 결혼할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죠. 야, 엄마 조금 있으면 예술인데 그게 무슨 흉측한 소리야.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나는 뭐 다른가? 나도 이제 꺾이는 나이지. 아직 창창하고만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아, 몰라. 난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내가 대학 그만두고 결혼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딸의 뜻을 지지해주고 싶다가도 제가 죽고 나서 혼자가 될 걸 생각하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그럼 또 딸은 엄마,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아? 언제 마음 변할지 모르는 남편보다 돈만 주면 확실하게 나를 챙겨주는 실버타운이 짱이야. 난 나중에 늙으면 실버타운 들어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저를 달래준답니다. 하긴 이 딸의 재혼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다 싶어요. 지금 이렇게 딸이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